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9페이지 경기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제 경기 순환, 경기 변동의 내 국면 이쪽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기 순환의 내 국면이다. 그러면 4국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4개의 국면으로 나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이쪽은 시간축이고요. 시간. 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간축. 그리고 이제 이쪽은 가격축이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4개의 국면으로 나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4개의 국면으로 나누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다시 2개로 또 쪼개집니다. 2개씩.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국면으로 차례대로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건 시간축이고요. 이것은 가격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바뀌는 폭, 가격 변동 폭 이것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갔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 약 2배 정도 길다. 그러면 요게 긴 겁니다. 사이클이 완성되는 시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가격 변동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상시장, 여기는 하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시장은요,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시장은 가격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시장을 하시장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상시장과 하시장. 자, 그다음에 상시장은 다시 저점을 찍고 회복해서 올라가는 시장 이것을 회복시장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정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시장 이것을 상향시장. 그리고 요거를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장을 후퇴시장,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향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가격도 떨어지면서 거래도 잘 안 되고 여기는 가격도 올라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금리. 자, 금리를 살펴보면요. 여기는 실물 가치가 자꾸 올라가죠.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는 거꾸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하락한 시장이고요. 여기는 거꾸로 이 실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중개할 때는 중개 활동을 할 때와 감정 평가를 할 때 조금 다릅니다. 자, 중개를 할 때는 이렇게 상시장이다. 상시장과 하시장에서 중개를 할 때 조금 다르고요.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상시장과 하시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시장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복과 상향을 상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간이 가면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많아지냐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내가 가게를 열고 있으면요, 문 열고 들어온 사람마다 야, 뭐 물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나는
아무나 들어오면 다 물건 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될까요? 매도자. 그래서 상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 현상 또는 중심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시장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죠.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야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막 들어와. 매도자가 막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돼요? 매수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거래를 빨리 성사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시장에서는 매수자 중시 현상 또는 매수자 중심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평가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다. 이 물건이 100원에 거래가 됐다. 그럼요, 이게 한참 지나서 2월 3일 날 뭐 100원에 거래가 됐다. 한참 지나서 한 6월 5일 날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격이 과연 얼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 가격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왜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평가의 이 하한선이 되겠죠. 이거보다 100원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시장의 하한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한선 또는 하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꾸로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예를 들어 300원이었다. 그러면 한참 지나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얼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 가격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새로운 평가의 상한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낮아야 되니까 새로운 평가의 상한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놈은 상도 하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상하 하상 이렇게 8자를 암기하시면 되겠죠. 상시장에서는 매도자, 하시장에서는 매수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시장에서는 하한가, 하시장에서는 상한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상시장이고요. 후퇴와 하향은 하시장이니까 회상상 후하하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이 네 국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5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하향시장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내용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중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종전의 거래 사례는 상한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이 하시장에서는 매수자 중시,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 중시, 하수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로 누구를 중시하느냐, 또 하한가냐 상한가냐 요것들이 거의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상시장이니까 얘네들은 둘 다 상도 매도자 중시죠.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매도자 중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시장에서는 하한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하한선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상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도 하수 상하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안정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데 요놈들은 이렇게 가격이 한번 형성되면 계속 꾸준히 일정하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안정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호황 때는 다른 게 막 올라가죠. 근데 요놈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호황에는 약하죠. 그런데 불황에는 어때요? 다른 거 막 내려가는데 이놈은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불황 때는 강한 유형, 호황 때는 약한 유형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부동산들은 목이 좋은 상가나 또는 이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다. 한참 뒤에 그걸 평가를 한다. 그렇더라도 그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61페이지 양괄호 5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불황에는 강하고 호황에는 약한 유형의 시장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한번 형성되면 꾸준히 간다. 그래서 안정된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3번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그런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이고요. 이 유형은 경기 순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은 아니죠. 4개의 국면 어디에나 다 안정시장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58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요. 회복기, 상향시, 후퇴기, 하향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구 주도냐 A 주도 그러면 회복기하고 상향기는요. 상시장이죠. 그러니까 상도 그러니까 매도자 A는 매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퇴기하고 하향기는 D죠, D가 D 주도 시장이니까, 이건 하 시장이니까 하수, 매수자, D는 매수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 건수나 뭐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시장에서는 지금 뒤에 오타가 하나 있죠. 68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마무리에서 경계 내 국면 해가지고 회복시장과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요. 상도죠. 그러니까 매수자를 거기에 68페이지죠. 페이지 68페이지 마무리 점검에 거기 경기순환의 네 국면 있죠? 거기에 회복과 상향시장 요거 두 가지는 상향시장 요거 두 가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매수자 중심으로 되어 있죠? 매수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수자 중심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여기 이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매도자로. 그리고 후퇴와 하향시장 있죠? 후퇴시장과 하향시장 이놈들은 후퇴시장과 하향시장 이놈 두 가지는 매도자로 돼 있죠?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오타가 요게 이제 오타가 하나 있어요. 5개 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도 하수니까요. 상도 하수니까 상시장은 매도자 중심 시장, 하시장은 매수자 중심 시장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로 거미집 이론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거미집 이론. 이놈도 이제 꼭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 얘는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주로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생산을 하는데, 즉 공급을 하는데 생산을 해서 공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예를 들어서 돼지를 출하한다라고 했을 때 돼지를 길러야 되잖아요. 길르는 시간이 걸려요.
또 고추도 이게 길러야 되겠죠. 또 부동산도 주택을 공급한다. 그럼 주택을 토지를 사고 거기 건축하고 이러면 적어도 1년은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는 즉각 반응을 하지만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즉각 늘어나지만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야 되죠. 근데 공급이 즉각 못 늘어요. 시차를 두고 늘어나요. 그리고 줄일 때도 돼지를 가격이 떨어지면 돼지를 집으로 도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 돼지가 그냥 식량만 축내고 계속 비용만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싼 가격이라도 막 던져야 되는 거죠.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거미집 이론에서 포인트는 자 개념에서 보실 때 이 포인트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즉각 반응을 하는데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시차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이 늦게 반응을 하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즉각 줄죠. 그런데 이때부터 공급은 늘리기 시작해요. 그럼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음 기회는 공급은 몽땅 늘어나고 수요는 몽땅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공급 초과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돼지 기르려고 하겠어요? 돼지 절대 안 기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하면 수요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 늘어나게 되겠어요. 수요는 늘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돼지고기 값이 싸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때부터 아무도 돼지를 안 길러. 그러니까 공급은 확 줄어. 그러면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주니까 수요 초과죠. 그러니까 웃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웃돈을 주면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이거 완전히 비탄력이죠.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거미집 이론이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동태적인 이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태가 아니라 동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균형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얘 오르락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태적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놈들은요 시장이 폐쇄돼 있을 때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개방돼 있으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전제가 시장이 폐쇄돼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시장이 개방돼 있으면 다른 데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날 때 가격이 폭등하는데요. 다른 데서 수입해 버린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 못 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폐쇄돼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주거용보다는 공업용이나 또 상업용 이런 것들에 적용이 더 잘 됩니다. 이유는 이런 것들은 수익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게 더 잘 적용이 된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은요. 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즉각 반응하고 공급은 시차 반응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럼으로써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공급자들은 가격 예측 능력이 없는 바보들이다. 없을 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 예측 능력이 없는 짱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즉 여기에서 이제 6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요. 거기에 그 기본 가정이 있죠. 6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기출문제 바로 위에 보면
동태적 분석 그거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오시면 기본 가정에서 농산물과 같이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이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 부동산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미래의 공급 결정은 두 번째 줄에 현재의 가격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공급은 현재 가격을 보고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측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검진 모형의 유형입니다. 유형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데, 그때 이놈들이 유형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요, 수렴형이 있어요. 수렴형.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다가 한 점에 수렴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안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형은요, 어떨 때 안정하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되는데요. 이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클 때는,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공급의 탄력성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때는 이때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진동형. 진동형은 요거는 순환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순환,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요. 내려간 만큼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요건 이제 절대값 붙이겠죠. 요거의 수요의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탄력성은 플러스니까요. 이게 공급의 탄력성과 같다. 그러면 요건 진동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때는 이때는 발산한다라는 거죠. 발산형. 발산형은 이제 확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는 확산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산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수요의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때 이때는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시험에 주로 나오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실 때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탄수, 물에다 물을 타면 도로 물이다. 물탄 물, 수탄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공탄발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수탄수, 공탄발.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수요의 기울기. 자,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를 봐서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탄력성이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는요.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 공급이 비탄력이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의 기울기는 작고요. 공급의 탄력성은 기울기는 크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섰다는 얘기죠. 섰으니까 비탄력인 거예요. 이게 비탄력이다. 쓸수록 비탄력이다. 누울수록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서탄루예요. 어쨌든 요것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거기 밑에 66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거기에 기울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냥 탄력성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붙이면 0.3이고요. 공급의 기울기는 0.7이죠.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누가 더 작으냐 그러면 A는 수요가 작죠. 그러니까 A는 수요가
이 기울기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더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누워있으니까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이죠. 기울기가 작다 그러면 탄력이고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탄 수렴이 되겠죠. A는. 자,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진동하게 되겠죠. 순환.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작년 같은 문제 이 65페이지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거기 A 시장에서 A, B, C 시장에서 이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줬죠. 기울기로 주면 당연히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을 보면 기울기가 크면 비탄력이니까요. A는 공급이 더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적이죠. 그래서 공탄 발이고요. A는 발이다. 그리고 B는요 똑같으니까 순환형이고요. C는 수요가 더 기울기가 작죠. 그러니까 수요가 작으니까 수탄 수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장론. 자,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시장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저자시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모일 시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인 공간이다. 사람이 모인 공간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목적, 의도를 가지고 모인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시자가 이제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수요자, 공급자 이들이 서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여죠. 그럼 이제 수요자는 사려는 목적, 공급자는 팔려는 목적 이런 걸 가지고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기능이죠. 교환이. 그리고 서로 교환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만들어지죠. 가격이 창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시장에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양과 질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이 시장의 기능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요. 토지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나오는데요. 물리적 공급은 이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이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완전 비탄력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공급은요,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택 시장 이렇게 보시면요, 주택 시장은요, 우리가 물리적 주택과 주택 서비스라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 주택과 주택 서비스. 주택의 개념은요, 물리적인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인 주택은요, 비동질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도 같은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1층, 2층이 다 틀리죠. 1층, 3층, 한동, 1동, 2동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주택으로 보면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똑같은 공간을 소비했을 때 그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놈들은 동질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71페이지에 주택 서비스에는 두 가지 있죠. 물리적 측면은 이질적, 주택 서비스는 동질적, 이렇게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하고요. 주택 소요는 잠재 수요. 즉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이 있는 구매 욕구를 유효 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사려는 마음만 굴뚝 같아. 근데 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주택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 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과인데요. 여과는요, 이것은 자, 여과가 나오는데요. 주택시장에서는 여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이동되는 현상을 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과에는 뭐가 있냐?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향 여과는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 지구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고소득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소득층한테 야, 너 저소득층 주택, 저가 주택이나 뭐 불량 주택 이런 데에 가서 살아. 그럼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그냥은 안 살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들을 전부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거 다 까부시고 여기다가 더 좋은 이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지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가 되면 자연적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저가주택을 안 찾아. 시장에서 안 찾으면 당연히 그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향여가는 뭐냐? 고소득층이 사는 주택, 고가주택이죠. 여기에 저소득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고소득층들이요,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일단 방치해 두면요, 이게 좀 노후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저소득층들은 이제 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좀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는 고가주택은 이렇게 가격이 높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낮으니까 이게 낮아지고 이게 좀 올라오면 보조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그러면 여기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저가주택, 불량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까부시고 재개발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가되는 것이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정부의 보조금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조금을 주지 않겠죠? 저소득층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들 저소득층들한테는 저가주택이 정상제죠. 열등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저가주택이 열등제이기 때문에 불량주택 이런 데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소득층들한테 저가주택은 정상제이기 때문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고요. 그러면 저가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야, 이런 불량주택은 너 지으면 절대 허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거예요. 너 좋은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 자꾸 지으면 허가 안 해줄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못 지으니까 저가주택을 못 지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위에서부터 이제 고가주택 중에서 허름한 놈들이 저가주택 시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저소득층들이 저가주택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고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이것만 거의 나옵니다. 소득이 지역 전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과, 그다음에 소득이 저가택 그 소득이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증가돼서 저가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하향여과, 이렇게 상향여과, 하향여과의 이런 개념들만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섞인다 그랬는데 섞이지 않고 나눠지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과는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서로 섞이는 현상이고요. 주거 분리는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그 나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주거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효율적 시장에서 나올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 나올 확률이 조금 많아서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 이렇게 되면 효율적 시장은요, 요거는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정보가 효율적 이러면 정보가 부동산 시장이나 또는 부동산 가격에 요거에 즉각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즉각 반영돼.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약성 시장이 있고, 준강성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약성 시장은요, 과거에 발표된 정보, 역사적 정보라고 그러죠. 이런 과거의 정보가 부동산 시장이나 가격에 즉각 다 반영되어 있어. 자, 준강성 시장은 과거는 물론 현재 오늘 발표된 정보까지도 즉 공표된 정보는 싸그리 반영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은요, 과거는 물론 현재 당연히 미래의 정보까지 아직 정부에서 결정만 해놓고 공표가 안 된 내부 정보까지도 내부 정보라 그러죠. 내부 정보까지도 모두 다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현실에서는 요까지는 나타날 수 있지만 얘는 절대 안 나타나겠죠. 뭐 전부 다 공표를 해버리면 그건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가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성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를 모르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밝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분석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격이 이리 변했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뛸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횡보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테크니컬 분석,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하는 거 있죠. 틱 차트나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동평균이나 볼린저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강성은요,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기업 정보, 기업의 재무 상태나 또는 여러 가지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기업이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작업이 있죠. 그런 분석을 뭐라면 펀더멘털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죠. 이것도 역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미래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분석을 하지만 여기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까지도 전부 다 오픈돼 있어. 공짜로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아예 분석을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요,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정상 이윤을 얻어요. 그러면 초과 이윤은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해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 이윤은 남들이 과거의 정보를 반영한다. 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강성에서는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하면 되고, 이것도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하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윤은요, 어떤 시장에서나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해가지고는 초과이윤 못 얻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들을,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얻을 수도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준강성이다. 그러면 남들이 현재의 정보와 기본적 분석을 하죠. 근데 나는 미래의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들까지 같이 하면 초과이윤은 못 얻고요. 정상이윤만 얻었다. 자, 그 다음에 강성이다. 그러면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하고 있으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정상이윤이나 초과이윤 이런 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런 얘기죠. 자, 효율적은 정보고요. 그 다음에 할당은 배분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잘 배분되는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잘 배분된다는 소리는 누구에게나 정보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가 잘 배분된다는 얘기는 이게 누구나 동일한 즉 초과이윤은요 정보의 값어치에서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뺀 게 이게 초과이윤이거든요. 정보 비용을 뺀 게 초과이윤인데 즉 정보가 100원짜리 정보다. 그러면 이때 정보 비용을 내가 50원을 내고 얻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50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거예요. 근데 정보 가치가 100원이면요. 누구에게나 다 100원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이 바로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은요, 어느 시장에서나 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당효율적이 되면 그때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건 할당효율적 시장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1페이지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